안녕하세요. 지태상국사 오늘 주제 7, 조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선 건국인데요. 자, 우리 고려 첫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의 왕들을 좀 만나보게 될 겁니다. 태종, 세종, 세조, 성종, 키워드를 좀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정치 시스템 중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여러분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이 이번 시간만큼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려의 제도랑 좀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고려 말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족이 다시 북쪽으로 쫓겨가고 새롭게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때 고려 안에서는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신진사대부한테 권력의 추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명나라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원나라가 차지했던 요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 철령 북쪽 지역, 이거 원래 원나라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원나라 다음에 이 중국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 지역 차지할래. 예전에 공민왕이 그 지역을 뺏었잖아요. 다시 회복했잖아요. 야, 이거 원래 원나라 거니까 다시 내놔.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당시에 고려 왕실에서 그럴 거면은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리자. 명나라를 정벌하자.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성계에게 군권을 주면서 성계야, 가가지고 명나라를 혼주를 내주고 오너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중국을 치는 거는 승산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중간에 있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허락도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일종의 반란, 이 명령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화도 해군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는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신진사대부가 두 개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세력은 급진파 사대부들은 이 위화도 해군을 한 이성계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려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세력이고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개혁을 해야지. 어떻게 나라 신하가 어떻게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를 하면서 이 권력의 주는 다시 정도전 중심의 급진파 사대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성계와 정도전 세력이 손을 잡고 1392년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급진파 사대부들을 관악파, 나라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에서 관악파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세조 들어봤죠? 세조. 세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쿠데타를 도왔던 세력이 관악파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력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훈구 세력 또는 훈구파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이 조선 건국에 반대했었던, 찬성하지 않았던 이 온건파 사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난 조선 꼴도 보기 싫어. 나 그냥 관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나 고향으로 내려갈래. 그래서 다 고향으로 뿔뿔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 책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뭐죠? 선비들이잖아요. 선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방에. 선비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숲을 이룰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선비사 수풀림이라고 해서
사림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림 세력은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종 때 삼사라는 언론 기관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훈구 세력들의 이 비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훈구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이 사림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림들이 크게 화를 네 번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사림들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방에 이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지방 사립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를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을 상대로 그 지역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이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런 이제 지역에서 지켜야 될 규칙,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향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까지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농민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서원과 향약으로 계속 이제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 조선 중기 선조 때가 되면은 이 훈구 세력을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의 후예들이 결국에 조선 중기부터는 권력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종 때 예송 그리고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이 붕당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세기 영조와 정조 때는 탕탕평평하게 인재를 골고루 써야겠다 라면서 탕평정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19세기는 힘 있는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조선의 전반적인 정치의 흐름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조선 초기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나라를 세웠던 이성계는 이 당시만 해도 정도전 등이 주도를 해가지고 재상 중심의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태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병, 왕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병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은 백성들이 이렇게 북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문고를 또 만들기도 하죠. 북을 치면서 스트레스 풀라는 건 아니고요. 둥둥둥둥 북을 치면은 이 관리가 와가지고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들은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북 치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패예요, 호패. 그래서 호패법을 제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되어 있는 육조 직계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의정부 서사제와 함께 제도에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세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육조 직계제를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학술기관으로 지편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함께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부 잘하는 그런 모범생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요. 싸움까지 잘하는 그런 왕이라고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지만 싸움까지 잘하는 뭐 이렇게 육각형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지금의 대마도죠. 스시마 섬을 이렇게 토벌을 해서 왜구들을 소탕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만들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영토를 잘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도 같이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세종, 다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을 보지는 못해요. 끝을 본 왕은 바로 성종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반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조가 폐지시켰던 요 집현전을 조금 확대 개편해가지고
홍문관이라는 그런 학술 기구를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요 훈구 세력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삼사에 등용시키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제도를 좀 살펴볼게요. 똑같습니다. 고려 때랑 중앙, 지방, 관리선발제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를 우리가 이성육부 제도라고 부르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의정부는 삼정승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이제 그런 최고의 정치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정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극에서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합해서 세 명의 정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하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 6개의 조, 고려 때는 육부라고 불렀고 조선에서는 육조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불러요. 원래는 어떻게 이제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냐면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의정부한테. 의정부, 그러면 정승들이 막 회의를 해요. 아, 그러면 시행을 합시다. 그러면 육조로 내려요. 그리고 육조에서 각각 시행을 해요. 시행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육조에서 보고를 왕한테 직접 하지 않고요. 의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요 정승들이 조금 이제 메시지를 마사지를 한 다음에 왕한테 보고를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두 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조선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태종, 그다음에 세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들은 요 의정부를 제껴버립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의정부를 왕따를 시키고 국왕이 직접 육조에 명령을 내리고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육조 직계제라고 불러요. 직접 연계된 제도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때는 다시 요거를 의정부 서사제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시스템이에요. 국왕이 의정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육조는 의정부를 통해서 건의. 요 의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좀 중시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지방제도를 살펴볼 텐데, 고려의 지방제도는 우리가 오도 양계 시스템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의 지방제도는 팔도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8개 도로 구성을 하고요. 고려 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없애버립니다. 일반 군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부곡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만 떠올리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우리 고려 때는 그러지 못했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속현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조선에서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을 한다. 뭐 관찰사, 수령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곳곳에 이 양반들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향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향소도 이게 조선만의 또 독특한 이제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선발제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도 있고 음서도 있는데, 과거의 종류가, 묵과가 신설이 됩니다. 고려 때는 무신들이 차별을 받았다. 그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묵과라는 과거 시험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요 묵과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것을 좀 비교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서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 하더라도 고위 관리 승진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음서로 처음에 관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거를 다시 봐서 좀 고위 관직에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음서의 비중보다 과거의 비중이 더 커졌다. 조금 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